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구자명이고요. 구상시인의 외동딸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이곳 구상문학관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나의 아버지 구상시인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 대단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사적으로도 소중한 증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상 시인께서 지난 2004년에 선종하셨고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종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가 전국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예정된 행사도 있습니다. 20주기에 제일 기억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사시다 가셨던 영등포구 여의도의 구상시인길이 명예도로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칠곡군에서도 낙동강 평화축제의 일환으로 신앙송회도 가졌고요. 우리나라의 또 주요한 시인의 한 분이신 김종삼 시인과 구상 시인을 함께 추모하는 그런 음악회가 열립니다. 외관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지역에 틀을 잡게 되신 그 사연 그리고 여기에서 지내실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57년에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56년까지의 일들을 그냥 전해 듣는 것만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구를 중심으로 언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외관 대구 사이를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구상 시인의 부인인 서영옥 여사가 내과 소아과를 겸하는 병원을 차렸습니다. 외관엔 그 당시 병원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터였습니다, 여기가. 아버님께서 따님을 사랑하시고 또 아끼신 그 이야기들이 곳곳에 배어 있는데 특별히 일본에서 치료차 가 계실 때 자명아 보아라 하는 대단히 따뜻한 부성이 듬뿍 배인 편지를 선생님의 육성으로 이 편지글을 한번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딸 자명에게 보내는 글빨이라고 해서 그 여성지에도 연재도 됐었고 그것이 이제 책으로 또 묻거나 이어져 나왔는데 가족한테 보내는 대명사를 저 자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가 그 가족한테 가장 그 살뜰한 관심과 정을 표현하신 유일한 문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조금 새로운 감회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명이 보라. 마침내 명 6일 제1차 수술을 한다. 오늘 이미 수술 병동으로 옮겨 이 글발을 쓴다. 내막기, 주방, 유지, 기름종이란 말입니다. 우유병, 젖꼭지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수혈할 피도 진숙이네 아버지가 자기 것을 뽑아놓고 갔다. 오직 눈시울이 뜨거울 뿐이다. 이러한 여러 선의와 너희의 간언이 상천에 통해서라도 이번 수술은 문제없이 성공할 줄 믿는다. 나는 지금 심신이 아주 평정하다. 도리어 신문을 보고 고국의 가뭄이 걱정된다. 그럼 한동안 편지를 못 쓸 테니 그리들 알아라. 평안히들 있거라.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2차 수술을 들어가서 갈비뼈를 6대인가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대수술을 하시고 생과사를 가르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아마 비장한 어떤 심정에서 이 글을 쓰신 걸로 압니다. 짧은 글이지만 가족과 따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또 주변 이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가득한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상시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소중한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전시실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시면서 거기서 직접 자료를 보시면서 또 소중한 기억을 되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하시죠. 구상문학관 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주된 품목이 작가들의 자필 서명이 있는 2만여 권의 책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량의 책은 매우 드물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2만 권의 책을 기증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2층에 자료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이제 평소 생활하시면서 곁에 두셨던 뭐 도자기, 그 친구분들이 뭐 도자기 예술가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물한 그런 도자기들도 있고 또 뭐 화가 친구들도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뭐 그런 분들하고 굉장히 폭넓게 교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작품은 어디다가 기증을 하라고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셔갖고 이중섭 미술상이라든가 공초문학상 이럴 때 다 내놓으셨어요. 집에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 없고 마지막으로 구상내 가족, 우리 가족을 그린 그것만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문학관 자체를 설립한다고 할 때 본인은 반대를 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작가가 무슨 문학관이냐. 반대를 하셨지만 실곡군에서 그때 1도 1문학관이라는 그 명제 하에 조지훈 시인하고 구상 시인이 후보에 올랐다가 구상 시인에게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런 것들이 여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네, 이 시대는 평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열과 갈등 또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상시인 선종 20주년을 맞이해서 구상선생 기념사업회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시집을 출간한다는 소식이 너무도 반갑고 기쁘게 들립니다. 구상시인의 그 시 내용이 평화와 또 영원과 이어지는 그런 주제들이 많지만 특별히 초토의 시는 대한민국이 서로 갈라져 싸우느라 초토화된 그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다움과 또 희망을 노래하신 그 시인데요. 초토의 시에 대해서 또 평화의 주제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토의 시는 아버지가 그 종군 기자, 처음에는 이제 종군 작가단에 계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승리일보 주필을 하고, 그 국방기관지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남일보로 옮기는 과정에서 종군 작가 및 종군 기자로 활동할 때 일선에서, 전선에서 직접 목도하고 했던 것들을 시로 작품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리얼리티가 충만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소회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가열차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초토의 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적군묘지 앞에서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널브러진 적군의 시체들이 묻힌 그 묘소 앞에 서니 그 원한이나 이런 게 하잘것없고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쟁이라는 건 이렇게 허무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와 그 우리가 이걸 다 덮고 이 위에서 화목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한다는 뭐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의 시의 대표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 한국 문학사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그 전쟁과 평화를 노래한 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문단의 후학으로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구상 시인께서 걸어오신 그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저 북쪽에 계실 때에도 지필의 자유를 위해서 필화 사건을 겪으시자 목숨을 걸고 남하하셨고 레이더 사건이라고 하는 당신의 양심을 걸고 동의할 수 없는 양심의 외침을 남기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역대 정권과의 대립관계에 있는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6년에 이북에서 응양피라를 겪고 47년 겨울에 목숨을 건 탈출을 해서 서울 겨울거리에 떨어지게 되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니까 또 바로 이제 그 국방기관지 승리일보에 책임자로 활동하게 되고 53년도에 그 휴전협정이 있고 끝나기 채전에 말하자면 주필 칼럼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민주고발입니다. 라는 해가지고 상당히 비판적이고 날카롭고 그런 직필을 한 칼럼이었는데 이상한 혐의를 씌우게 됩니다. 모함을 하는데 그 제일교포 친구들이 꽤 많으셨어요. 남대문 시장이라는 데 가면은 무슨 특수 재료 이런 것들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더라. 비커 같은 유리로 된 재료를 좀 구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요. 그걸 알아봐서 그걸 구해갖고 보냅니다. 그쪽에 닿기도 전에 그게 걸려요. 이미 구상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적행위다. 왜냐하면 그거를 받기로 한 친구가 조총련계 사업가였어요. 조총련에 뭘 보내려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 이적행위다. 그래가지고 그걸 올가 넣어서 무기징역 아니면은 사형 위까지 이제 염려되는 상황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될 때 그러지 말고 제가 없다면 풀어주고 아니면은 사형시켜라. 뭐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건 좀 유명하더라고요. 단 15년이 아니라 단 하루에도 징역을 살기보다 차라리 사형을 내달라, 사형을 달라. 그 다음에는 이제 경향신문 매각 사건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친구한테 그걸 운영을 맡기고 싶었어요. 그 돈을 현금으로 보따리로 가져서 자네 이거 해가지고 그걸 잘 좀 해보게 해서 아버지는 천주교 신자로서 뭐로서 잘 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천주교 재단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당시 천주교의 비리를 까발리겠다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구상을 옥죄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걸 하면 뭐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가족 사진이 여기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저 가운데 제일 아빠 옆에 있는 저분이 구선생님이십니까? 네,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쯤으로 생각해요. 70년대에 하와이대에 초빙 교수로 가셔서 아마 한 번 겨울에 나오셨어요. 나오셨다가 다시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 그 당시는 공항에 그렇게 집안 어른이 그러면 다 배웅을 나갔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모여서 찍은 사진, 저 사진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진 오른쪽에 계신 분이 순심 네. 의원을 경영하셨던 네, 분이고, 서영옥 의사고요. 네. 머리를 살짝 숙이고 계신 분이 이모님이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가 팔남매의 장녀인데 딸이 6이고 아들이 2인데 위로 딸 셋만 남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두 여동생이 두 분 다 결혼을 안 하시고 독신으로 사시면서 이분은 이제 교사를 평생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랑 같이 사셨어요. 그 형부 뒷바라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양쪽으로 뒤편에 계시는 저 두 분에 관해서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버지 오른쪽으로 있는 청년이죠. 그 당시는 아마 베트남전 참전을 했다가 돌아와서 이제 뭐 병장 말년을 보내고 있던가 그런 상태에서 온 것 같고요. 옷이 군인 옷이네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던 사람은 그 작은 오빠 구성인데 작은 오빠는 1987년에 돌아가고 큰 오빠는 10년 뒤에 1997년에 돌아갔는데 여기 슬픔을 아버지한테 안겨드렸던 자식들입니다. 두 아들을 앞세우셔야 했던 그 고통을 시로 어떻게 승화시키셨는지 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말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폐가 좀 안 좋아서 오빠들도 두 사람 다 폐질환으로 갔는데 작은 오빠는 결혼을 해서 딸아이를 하나 두고 갔고요. 큰 오빠는 아예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절손에 죄를 조상께 저지르겠구나 하고 혼자 이렇게 우는 장면에 그런 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에 대한 건 아마 그게 유일한 걸로 압니다. 하와이 대학교에서 한국 문학을 강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구자명 선생님께서도 아버지를 따라서 유학을 가셔서 그곳에서
공부를 이어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는 대단히 드문 일이었는데요.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와이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70년대에 가시게 된 계기는 아버지가 근무하던 해당 학과가 극동언어학과의 한국어문학과입니다. 거기에 극동어문학과 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중국인이었는데 장택상 전 총리의 사위입니다. 근데 장택상 전 총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칠곡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유당 때 아버지가 한거를 하고 피라도 받았지만은 또 그런 분들하고 친하기도 하셨어요. 여기 와서 좀 강의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시게 됩니다. 갔더니 거기 이제 동서문화 교류회 용광로라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하와이인데 굉장히 국제적이었어요. 노벨상 수상자들도 많이 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그때 그 극동어문학과의 한국학센터란 것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학센터에서 하는 세미나나 이런 것에 이제 아버지가 단골 연사고 거기서 만드는 연구 프로젝트도 많이 하시고 한국학 관련 이제 강연이나 수업을 하실 때는 한글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고 삼국유사 이런 걸 갖고 지금 매우 중요한 문학적 텍스트를 다루셨어요. 그때 이제 박사학위를 하려고 국무성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와 있던 동서문화센터에 지금으로 말하면 스카이 출신 그 소장학자들이 잔뜩 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열광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와서 바둑 둔다는 핑계로 와서 새벽 2시까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 밥해 대느라고 좀 애썼습니다. 그러기도 했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교수였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3년 계시다 나중에 또 방문학자로 가셨을 때도 또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또 아버지 강의를 듣고 뭐 이랬다고. 어쩌면 우리 K 문화, 한류를 앞서서 주도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고 특별히 문학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우리 한국을 알리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상 시인께서 남기신 대표작들이 전시되어 있고 또 2층 서고에는 서명본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모으신 중요한 책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께서 남기신 많은 작품과 시 가운데 특별히 애정이 가는 그런 작품, 어떤 작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년의 작품으로는 단연 강시입니다. 예, 크리스토폴의 강이라고 부제로 붙여 나온 강시들인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비판적인 관점과 풍자적인 표현으로 해놓으신 것에 이제 까마귀라는 연작시가 있습니다. 비판적이지만 사실 세태적인 것만은 아니고 존재론적 입장에서 갈파하신 것들이 있어요. 선지자적 그런 어조로 까마귀가 부르짖는 그런 형태의 시들이 나옵니다. 너무 과감하다 못해 이래도 되는가 싶은 그런 것들에서 그것도 참 나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상 선생 선종 10주기 때 활판본으로 500부 한정본을 구상무상이라는 시집으로 펴냈을 때 그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구자명 선생님께서 후기를 쓰셨는데 그 후기가 대단히 아버지의 그 삶과 정신과 사상을 함축적으로 또 너무도 재미있게 잘 요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약속하신 과자 사올게라고 약속하셔놓고는 한잔하고 귀가하시면서 빈손으로 오셔서는 내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결국 그 약속을 끝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셨다 하는 재미있는 어쩌면 또 마음이 찡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으로서 이제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시인 구상과 아버지 구상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그 40대까지 느꼈던 인간구상, 또 50대 느꼈던 인간구상, 그 다음에 지금 60을 넘어서 70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인간구상이 좀 다릅니다.
문학인 구상, 인간 구상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보게 된 것은 구상 선생 기념사업회를 지켜보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많은 문헌들을 섭렵하게 되고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면서 좀 더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건 다른데 40, 50대까지는 굉장히 저항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바깥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소진을 하다 보니까 안에 들어오시면 몸도 약한 분이 피곤하시니까 이렇게 자상하거나 친절하거나 살뜰한 가장으로서의 기억은 저희한테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먹고 저희도 사회생활하고 인생을 좀 살다가 보니까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이런 일들 하고 이런 일들 하고 이런 어려운 긴장을 견뎌내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시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인생 선배 또는 저는 문학을 하니까 문학인 대선배 이런 측면으로서 그 존경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제 그 사적인 원망, 소소한 이런 걸 가졌던 것은 이제 거의 사라졌죠. 사실은 그게 아버지가 나름대로 자기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구나 하는 이해에도 좀 도달을 했습니다. 구상시인께서 남기신 여러 시들 가운데 그래도 대중에게 제일 많이 사랑받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우기도 하는 짧지만 대단히 강렬한 그리고 큰 깨우침을 주는 시가 꽃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초 오상순 선생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이 대목이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그 꽃자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상순 작가와 구상 시인 두 분의 문학적 우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청해 듣고 싶고 특별히 꽃자리 시에 대한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공초 오상순 선생님을 아버지가 처음 만난 게 대구에서 영남일보 시절인 걸로 압니다. 이분이 대단히 독특하시죠. 모습부터 그렇고 줄담배 머리는 스님처럼 하고 그날 어디 가서 주무실지 모르는 동가식 서가수 스타일이라서 대단히 자유롭게 보이면서도 또 누군가의 그 좀 생활적 지원도 필요하고 그렇게 보였는데 그런 분을 아버지는 남한에 와서 유일한 스승격으로 모셨어요. 늘 하시는 말이 헤어질 때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또 앉은 자리가 꽃잔일이나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야. 그렇게. 그래서 그게 아주 인이 박혀 있다가 아버지가 동경에 가서 수술을 하실 때 병원에서 이제 병상우음, 나중에 떼놓고 우음이라고 시를 내셔요. 병자의 신음을 내면서 저분의 그 평소 말씀을 떠올리셨던 것 같아요. 병상에서의 어려운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는 맨 뒤에 가서 반갑고 고맙고 이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앞에는 다 끼고 반갑고 고맙고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다. 이것만 이제 한간에 떠도는데 그게 약간 국민시처럼 돼버렸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이제 문단장례장을 지내드리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임종 자리에 가서 머리맡에 앉으니까 상아, 나는 이제껏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자유의 구속을 받았도다. 이러고 가셨대요. 그걸 또 아버지가 금과 옥조로 뼈다 받들으셨어요. 평생 스승의 어떤 임종계처럼. 그런 관계였습니다. 네, 이중섭 화가와 구상 시인 이 두 분과 얽힌 때로는 아름답고 또 때로는 마음 아픈 이 사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거의 굶다시피 하시다가 고호처럼 그러다가 이제 떠돌이 생활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이중섭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행여자로 떠돌아다니다가 뭐
이상한 정신병원에 수용이 돼 있기도 하고 이러면 다시 또 수습을 해서 적시자 병원으로 옮겨놓고 대구 피난문인 시절도 끊임없이 돌보고 저분이 일본에 처자를 두고 그 완전히 상사병에 걸려서 몸부림치실 때 일본 가는 배편을 마련해서 돈을 마련해서 이제 보내드리는데 좋은 결과를 못 갖고 돌아오시기도 하고 미도파 화랑에서의 전시 뭐 대구 미 공보관에서의 전시 이런 것도 아버지가 다 주선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이 순수의 급치였던 이 화가를 알리는데 아버지는 아주 뭐 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중섭 그림이라고는 무슨 천도복숭아인지 아버지가 입원해 있을 때 위문품 삼아 요만하게 그려온 거 그거 하나 받고 외관에 와서 대구 전시를 준비하던 시절에 가만히 보니까 구상이 작은 아들한테 자전거를 하나 사다 줬는데 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사가 사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중섭이 자기 초상화 그린 것 빼고는 저게 자기를 그린 게 유일해요. 구자명 선생님께서 저기에 저는 없습니다. 저 소녀는 누군가 하면 아버지랑 그때 친했고 이중섭 화백하고도 친했던 최태흥 소설가의 맏딸이에요. 최태흥 선생님이 부인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최태흥 선생님도 연이어서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친척 저 친척 아이들을 갈라서 맡기고 큰아이는 우리 집에 맡겼는데 이 선생님이 보시기에 식구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돌려 세웠어요. 가슴 아프죠. 저기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부자간의 그 행복한 표정인데 자기는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그 슬픔도 함께 얽혀 있는 그리고 최태흥 소설가의 딸은 또 저렇게 자기 가족을 있는 데를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그 뒤돌아 있는 이게 모든 게 다 참 큰 슬픔입니다. 이 터는 구자명 선생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자라나신 곳이기도 하고 아버님께서 글을 쓰시고 어머님께서 환자들을 돌보시던 그 애틋한 추억이 그대로 배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관수제라고 하는 현판이 붙어 있는데 그 뜻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래 그 관수제란 말은 관수세심이라고 물을 바라보며 마음을 닦는 그런 터라는 뜻으로 쓰신 걸로 압니다. 아마도 동양 고전에서 식기로 나왔던 그런 구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상 시인의 작품들 가운데 이제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은 철학적 또 종교적 의미가 깊이 담기는 작품이 크리스토프 홀의 강 65편 연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홀의 강에 담겨 있는 그 시의 핵심적인 주제 또 그 사연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토프 홀이라는 성인이 본래는 좀 거친 삶을 살면서 그 방탕하고 그랬었다가 강가에서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해요. 어린아이를 물을 건네주다가 보니까 점점 무거워져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크게 회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인과 같은 삶을 사시는데 갖은 꾸준히를 다 해주는 그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시는 그 거듭나는 생을 사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당신의 그 이전까지의 삶을 크리스토프 홀의 그 거칠었던 그 야생의 삶과 비교하고 그 다음부터는 회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크리스토프 홀 성인을 수호신처럼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시 연작시에는 크리스토프 홀의 강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붙여서 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그 작품 속에서 끊임없는 회심 또 새로 태어나는 그 삶을 희망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하루가 바로 영원과 연결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 스스로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된다, 또 바꾸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모든 종교 또는
뭐 철학 분야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일상에서도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을 씻어서 세심을 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추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뭔가 흐트러지고 탁해지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기도와 성찰을 하면서 얼른 바로잡으려고 하고 또 남들과 교류하면서 거기서 또 새롭게 배우고 뭐 이러면서 그 크리스토폴처럼 늘 완전히 그 거듭나는 어떤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65편의 강시를 쓰면서 편편마다 그런 각오를 다지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 가운데 한 편 읊어주시겠습니까? 네. 크리스토폴, 나도 당신처럼 강을 회심의 일터로 삼습니다. 이런 내가 당신을 따라 강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그 단순하고 소박한 수행을 흉내내고 가노라면 당신이 그 어느 날 지친 끝에 고대하던 사랑의 화신을 만나듯 나의 시도 구원의 빛을 보리라는 그런 바람과 믿음 속에서 당신을 따라 강에 나아갑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구상 구대준 홀이라는 이름이 붙은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수사님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었던 마오로 기숙사라는 이름이 붙은 곳입니다. 이곳을 허물지 않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옛날 건축 자재를 그대로 남겨둔 채 아름답게 새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심이 되는 이 문화 영성 공간에 영광스러운 구상 구대준 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가족으로서 그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아빠 스님이 직접 어느 날 보내주셨어요. 구상대준홀이라는 명패가 붙은 어떤 공간을 해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문화여성센터에 대강당인데요. 구상시인과 구대준 가브리엘 신부님 이름을 붙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신부님 성함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대준 구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구상시인은 지명도가 높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구상을 먼저 붙이고 하면은 이분의 형님이시다. 바로 이 구대준 가브리엘 신부님이 이름도 알려진 상태에서 나중에 그 팔로업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신자분들도 비신자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영성에 관계된 수업도 듣고 강의도 듣고 어떤 행사도 하고 가시는 곳인데 거기에 저로서는 아버지와 그 큰아버지의 이름이 딱 붙어 있다는 게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은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상시인 또 그 형님이신 구대준 신부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가치가 계속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상시인과 얽혀 있는 하나의 비화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80년대 후반이었던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제가 회사에 다닐 때인데 아버지가 하루는 전화 와서 나랑 좀 갈 데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명동에서 만나서
교황청 대사관회를 갔어요. 인도 출신 추기경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반 디아스 추기경이셨고 네. 그분이 교황 대사로 그 당시는 대주교 신분으로 네. 계셨을 겁니다. 대사님이 부르신 이유가 구상 시인에게 그 한국의 교황청 대사로 임명하고 싶다는 교황청의 의사를 전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손사래를 치시면서 하는 영어도 안 되고 제가 몸이 부실해서 외국 여행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거 제발 좀 면해 주십시오. 그 뜻은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만 저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고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몸이 약하시긴 했지만은 굳이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었는데 감투나 자리나 무슨 이런 밖으로 명예를 내거나 이런 걸 일체 다 소신을 가지고 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도 역시 사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황청에서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역할을 하는 그 대사 자리 대단히 영예로운 자리지만 그리고 하와이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또 가르치시기도 하셨으니까 실제로 그 일을 얼마든지 훌륭하게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감투를 미련 없이 내려놓으실 수 있는 구상 선생님의 또 위대한 정신, 그 삶을 엿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상 시인께서는 가톨릭 신자셨고 또 열심히 가톨릭 신자로서 생활하셨지만 불교를 비롯한 이웃 종교에 대한 관심과 또 학식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는 사실 그 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린 자세로 평생 사셨어요. 당시는 가톨릭 신자라고 스스로를 정체성을 규정하고 가톨릭 신자의 삶을 사셨지만은 실제로 교류한 다른 종교인들은 개신교 목사님들 또 불교 스님들 하여튼 집에는 무슨 종교 박람회처럼 그 여러 부류의 종교인들이 늘 아버지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저희 집에도 드나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참을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전 어릴 때도 어렴풋이 무언 중에 그런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봉 스님이 어느 날 이제 입적을 하신 날은 집에 와서 혼자서 그렇게 통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큰 스승이 될 만한 그런 타 종교인들에 대한 애도도 그렇게 깊었고 어떤 구축된 마음을 모으는 곳이라는 그런 전제만 되면은 아무것도 거부감이 없으셨던 것 같으세요. 아름다운 본보기를 남겨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보다는 실천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할 수 있고 또 종교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상시인께서 가톨릭 신앙을 끝까지 충실하게 지니셨고 또 실천하신 분인데요. 신앙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셨는지 또 가족으로서 가까이 지켜보신 가족으로서 증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밖에 많은 분들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활달한 약간 그 무슨 풍류남적인 이런 측면도 보이기도 하셨지만은 혼자 계실 때는 본인한테 지극히 엄격하고 칸트처럼 일장하게 꼬박꼬박 지키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한치 어긋남도 없이 지키셨는데 그 중에 하나도 그 신앙생활의 그 내규를 당신 스스로 안에서 갖고서 평생 가셨어요. 그 기도서 파일을 본인이 스스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싶은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또 이제 뭐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중동전이 일어났다 또 아프리카에 뭐가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런 신문 기사를 떠올려서 붙여놓고 거기 집중적으로 또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항상 30분을 최소한 해서 밖에서 얼마나 뭐 복잡하고 일이 있었던 듯 술을 한 잔 들어서 얼큰해지신 상태였더라도 그건 꼭 하고 주무셨어요. 한때 수도 생활을 추구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수도자로
몇 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이 평생 흐트러지지 않는 홀로 있어도 자신에게 엄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버님 구상시인과 어머님 서영옥 여사님께서 함께 묻혀 계신 청마묘지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아버님에 대한 기억들을 새롭게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선생님을 여기에 모시게 된 계기 또 그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합장묘로 안성천주교 묘지에 안장돼 계셨더랬습니다. 묘역 사형 기한이 지난해로 만료가 되어서 어디로 이장을 해야 되는데 걱정을 한 그 전해에 우연히 아빠 스님한테 털어놨을 때 아빠 스님이 우리 묘소에 모실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겠다 그러시더니 얼마 안 있다가 만장일치로 그러자고 결정이 났다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알려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너무 감사하게 작년 딱 이맘때입니다. 늦가을에 두 분을 이리로 모셨어요. 모시고 와서 안장을 시켜드리고 보니까 그 주변에 묻혀 계신 수도자들, 수사님, 신부님들 중에 원산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 고향 분들하고 같이 묻혀 계신 거잖아요. 그 점도 너무 흐뭇하게 다가왔고요. 저 밑에 내려다 보이는 저 낙동강 생태공원에 구상시인의 큰 시비가 있습니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터라서 더 의미가 깊고 참 정말로 기뻤습니다, 작년에는. 네, 여기 묘비 뒷면에 수도원 은인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구상 시인과 그 수도원과의 그 깊은 우정과 또 인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집안이 그 할아버지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능성구시 그 일가들이 서울 이화동에서 터를 잡고 수대째 사시던 분들인데 그때 이제 해화동에 베네딕토 수도회가 가장 먼저 선교 수도원으로 자리를 잡았더랬습니다. 원산으로 가서 새로운 터를 잡아야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시고 원산으로 올라가실 때 가서 그 교육 사업을 도와드리겠다 하고 이제 솔가를 해서 원산 덕원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덕원에 수도원 아주 그 본부가 크게 들어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성학원이라는 소학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아버지는 그 집안의 막내로서 거기서 자라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인연이 있었고 이제 후대는 월남을 해서 대구 지역의 언론인으로 생활을 하고부터 외관에 수도원이 또 월남에서 터를 잡게 돼서 의원도 거기다가 열자.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던 그 내과 의원을 수도원에서 그저 한 10분 걷는 거리에 있는 그곳에 터를 잡고 순심이라는 말도 베네딕토 수도에서 순심 재단이 있었어요. 네. 그 순심을 따서 순심 의원이라고 붙여놓고 이제 병원을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베네딕토 회의 그 수도자들이 많이 진료도 받으러 오시고 그 인연도 수도원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인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 누대에 걸친 그것을 기려주시는 묘소 터도 내주시고 너무 은혜롭게 된 거죠. 네, 임종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 아버님의
묘소 앞에서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04년에 작고하셨지만 사실 1998년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 정형외과 수술을 하시다 보니까 워낙에 뭐 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천식 및 뭐 종합병원 수준으로 병이 많았던 분인데 합병증이 왔어요. 그래서 위독해지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장례 준비도 하고 뭐 이랬는데 아버지가 여기 호흡기를 끼고 있으니까 말씀은 못 하시니까 종이를 달라 그러셔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어렵게 쓴 말씀이 세상에는 시가 필요해요. 그걸 쓰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저희는 그 말이 임종계처럼 그 유언처럼 받아들였고 2004년에 이제 또 돌아가실 즈음에는 특별히 뭐 남기신 말씀은 없고요. 환각도 보고 환시도 보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면회를 가면은 중섭이 왔나 이러세요.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나고 싶던 그리운 사람들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들이 다 두 사람 다 요절을 했고 부인도 11년째 먼저 갔는데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이중섭 친구를 찾아서 참 특이하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좀 그런 걸 바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없이 숨을 거두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울컥해서 제가 임종한 직후에 이제 수습들 하는데 제가 병원 입원실 그 계단에 혼자 내려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결국 안 하고 가시는구나. 그랬었는데 뭐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자식들한테도 다 그러셨고 아무튼 아버지는 돌아가실 위기에는 남다른 그런 말씀들을 남기셨네요. 세상에는 시가 필요해요 하고 중섭이 왔나 뭐 이런 독특했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어쩌면 제일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인 시 그리고 우정, 이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떠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누워 계신 두 분께서 바라보시는 저 낙동 강변으로 가서 거기에 새겨져 있는 시인의 시도 직접 읊어주시고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사님과 함께 편히 쉬십시오. 네, 지난 2019년은 구상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지 꼭 100년 되던 해였고요. 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칠곡 군에서 시인께서 즐겨 거니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강물을 바라보시면서 시를 쓰셨던 바로 이 낙동강변에 강이라고 하는 시비를 세웠습니다. 이 시비에 얽힌 말씀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세워졌지만은 오랫동안 지역민들에 의해서 구상이 되어 왔더랬습니다. 아버지 문학을 흠모하는 일단의 그룹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구상을 하셨다가 또 어디서 이제 자금이 마련이 됐던 것을 100주년인데 이제 우리가 그걸 더 쳐서는 안 된다 하고서 건립에 착수를 한 거죠. 이 박정규 서예가라는 그분 글을 받아다가 이렇게 제가 본 여러 시인들의 시비 중에서도 참 괄목할 만한 위엄과 우아함으로 이렇게 강변에 세워졌어요. 네, 이 아름다운 낙동강 풍경과 네. 이 시비가 잘 네.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시인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이제 올해로 꼭 20주년이 됩니다. 20주기를 맞이해서 이 시를 따님께서 직접 이 강변에서 읊어주시면 또 하늘에 계신 선친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 낭송을 좀 청하겠습니다. 강, 아지랑이가 아물거리는 강에 백금의 빛이 녹아 흐른다. 나룻배가
소년이 탄 소를 싣고 온다. 건너 모래톱에 말뚝만이 홀로 섰다. 낚싯대 끝에 잠자리가 좋은다. 멀리 철교 위에서 화통차가 목신 소리를 낸다. 풀숲에 가도른 청개구리가 물끄러미 바라본다. 이 시에 담긴 메타포를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면은 그냥 서정시 같지만은, 그래서 멀리 철교 위에서 화통차가 목신 소리를 낸다. 이게 이제 분단의 현실을 가르친 거거든요. 목신 소리는 그 한이진,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철교의 화통차라는 거는 바로 그 낙동강 전투가 있었던 그 엄청난 비극, 그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그 현장이기 때문에 소를 실어 나르는 나룻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여기 소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가로운 풍경을 묘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역사적 비극, 진실을 담으신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풀숲에 개구리, 이거는 또 그런 모든 곡절을 지나고 본인이 풀숲의 개구리처럼 이렇게 관조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신 그런 모습도 스스로 표현하신 것 같으세요. 네, 이 외관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그리고 분단과 또 전쟁의 그 상처와 아픔이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고, 바로 이곳에서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이 시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과 또 신앙송을 들으니까 더욱 뜻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동강변에 노을이 들이우면 그 당시 이런 인공 구조물이 없을 때는 훨씬 더 자연스러움 속에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였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 사시던 자택에서 이 강변까지 어떻게 드나드셨는지, 거기에 대한 강변에 얽힌 추억을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바로 뒤에 과수원들이 있었는데 그 과수원길로 해서 넘어가면 바로 강입니다. 강 둑으로 해서 산책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긴 산책을 하시면서 낚시꾼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나룻배 소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인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강의 풍경을 또 묘사하는 이런 머릿속에 그 시상을 떠올리시기도 하면서 하여튼 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서울 올라가신 후에도 외관에 이제 집에 내려와 계시는 시간은 아마 사랑채에서 책 보시고 글 읽은 시간 외에는 강에 많이 나가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강시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구상시인께 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어떤 상징성을 지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이라는 것이 흐르지 않습니까? 늘 흐르고 그 자리에 또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흐르는 듯 하나 그 자리에서 그것을 자기 꽃자리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 강 밑을 흐르는 어떤 저류, 늘 상존하는 저류들도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섭리와도 같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저는 뭐 짐작을 해볼 따름입니다. 네. 시인께서 즐겨 거니시던 바로 그 낙동강변 평화공원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를 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에 담아내셨던 중요한 개념은 오늘과 영원, 바로 영원과 이어지는 매 순간순간에 대한 그런 깊은 성찰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그 의미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영혼은 사실은 그 대치되는 개념이잖아요. 순간과 영혼이고 어떤 모순어법이 아닌가. 저는 한때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어릴 때. 오늘 속에 바로 영혼이 있고 영혼이 별게 아니라 오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을 오늘로만 살려고 하면 영혼의 세계를 못 나가고, 영혼이라는 것이 저 멀리 떨어진 뭐 억만강년 떨어진 어느 별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세계로 그 차원으로 가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늘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옹달샘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물이 나중에 크나큰 강 줄기가 되어 흐르다가 바다로 나가서 다시 비나 뭐 안개나 증기가 되어서 다시 그 산으로 다시 가서 골짜기에 또 한 방울의 물이 되고, 이렇게 순환되는 자연의 섭리 안에서 오늘과 영원히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달라진다고 누누이 그 시에서 갈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려면 마음도 좀 비워야 되고, 너무 안에 눈앞에 같이 이런 것만 생각하는 습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시에서.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좀 비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고 가진 것을 나누고 늘 그러려고 노력하다 가셨습니다. 구상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이분은 단지 문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삶이 우리 이 시대의 큰 스승이시고 또 선각자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사업회 이름에 담아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려야 할 선생님의 가르침과 정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 성찰을 잊지 않고 사셨기에 어두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소신껏 살아낼 수 있으셨던 것 같고요.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 눈앞의 이익, 눈앞의 이해, 가시적인 이득 이런 거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도 각박되고 세상이 너무 이제 삭막해지고 그러고 있는데, 더불어 나누면서 이렇게 자기 바깥의 세계까지 우리가 영혼까지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여유로운 정신 세계를 갖게 될 것 같아서 구상사업회가 그 정신을 좀 선양하려고 하고 있고요. 2006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 한 10주기까지는 추모, 구상 시인을 추모하는 그런 기조에서 가다가 이제는 구상성신의 정신을 헛들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해서 나누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살아가신 그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이 시대가 다시 새기고 인간의 가치, 또 평화의 가치, 또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셨던 시인의 정신을 따님과 함께 되새겨 볼 수 있어서 대단히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우 뜻깊었습니다. 20주기에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참 아버지가 늘 우령꼬를 말씀하신 듯이 반갑고 고맙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쁩니다. 오늘 구상 오늘도 신비의 셈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혼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혼을 살아야 하고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이 강에다 종이배처럼 띄워보내는 그 그리움과 염원은 그 어디서고 만날 것이다. 그 어느 때이고 이루어질 것이다.
저 망망한 바다 한복판일런지 저 허허한 하늘 속일런지 다시 이 지구로 돌아와설런지 그 신령한 조화 속이사 알 바 없으나 생명의 영원한 동산 속의 불변하는 한 모습이 되어 내가 이 강에다 종이배처럼 띄어보내는 이 그리움과 염원은 그 어디서고 만날 것이다. 그 어느 때고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는